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입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50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은 몇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인복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 형님이랍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제 시댁 식구들은 모진 곳 없이 순둥순둥한 분들이세요. 시부모님도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에 상처를 주신 적도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신 적도 없으실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시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은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으셨고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후쯤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꽤 있었는데요. 저보다도 나이가 4살 적었어요. 그렇지만 전 당연히 형님 대접을 하려고 했죠. 근데 형님은 저와 비슷한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시집 오고 나서 형님은 앞뒤 상관없이 저에게 반말을 하셨고 자신은 대우를 해주길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제 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지 형님 댁에 부르셨는데 가보니 형님 친구분들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형님이니까 말 놓을게. 괜찮지? 애들아, 여기는 내가 말했지? 나보다 나이 많은 동서 있다고. 인사해 동서. 여기는 내 친구들. 동서, 나보다 아무리 시집을 5년 빨리 왔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런 건 나이 순이 아니라 학렬 순이잖아. 그치? 내가 윗사람이니까 나는 말 놓아도 동서는 나한테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고 어머님께서는 동서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나이도 있는데 굳이 뭐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해. 난 나이 많다고 해서 예의 안 차리는 애들 딱 질색이거든. 아, 네. 안 그래도 어머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형님이시니까 형님 대우를 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지. 다음에 올 걸 그랬네요. 집에 손님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거 어머님께서 형님이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과일인데 온 김에 가지고 왔어요. 동서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칼질도 잘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막 결혼해서 이런 거 잘 못 자르는데 우리 친구들도 과일 좋아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가서 과일 좀 내와줄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과일이랑 저기 찻장에 보면 차도 있는데 차도 우려가지고 같이 가져와줘. 우리는 거실에서 얘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그 과일 하나만 자르지 말고 여러 개 골고루 해서 잘라줘. 네? 아니 형님, 저는 형님이 집에 좀 와달라고 해서 급한 일인 줄 알았어요. 친구분들도 계시니 저는 가볼게요. 제가 여기서 과일 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시간 내서 나온 거라서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과일 여기 놔둘게요. 형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보고 과일과 차를 내오라고 시키는 형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과일을 두고 나가려고 하자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로 모욕적이었죠. 형님 친구들은 나이만 많지 별거 없는 것 같다며 형님이 제대로 잡겠다면서 저를 향해 비웃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나이도 어린데 결혼 생활도 이제 시작했으니 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따로 볼 일이 없었고 형님도 저를 혼자 불러내지 않으셨죠. 이후 전 임신을 해 딸을 낳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면서 가다출혈로 인해서 전 생사를 오가게 되었고 다행히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깨어나고 나서도 몸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1년 동안은 아이 육아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1년여 동안 시댁 식구들을 따로 보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괜히 제가 신경 쓰일까 싶어서 집에 오지 않으시고 아이만 시댁에서 데리고 가서 봐주셨죠. 그런데 형님께서 전화를 해와 제가 아픈 것이 꾀병이 아니냐는 말을 꺼내셨죠. 동서, 아무리 아파도 며느리라면 며느리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아버리면 어쩌자는 건데? 나 이거 나만 오길 벼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 출산하고 몸조리 하는 거라 생각해도 1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진짜 아픈 거 맞아? 뭐 병원에서 진단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 나 좀 보여줘. 나 진짜 못 믿겨서 그래. 출산하고 기력이 약해진 걸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드리나요? 형님도 이제 저희 시댁 다 파악하셨겠지만 시부모님 저희한테 뭐 한 번 시킨 적도 없으시고 명절에도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해두셔서 저희 할 것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출산하면서 출혈이 심했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좀 길게 쉬게 되었는데 제가 몸 나아지면 그때 봬요. 내 주변에서도 동서처럼 출산하면서 과다출혈 있었던 애가 있는데 걔는 멀쩡하던데? 지금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잘 지냈는데 동서만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동서 솔직히 말해봐. 지금 괜찮은데 그냥 쇼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시부모님이며 도련님이며 거기다가 우리 남편까지 죄다 동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지켜보는데 동서 주목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님 제일 속상한 건 저예요.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몸도 제 맘대로 따르지 않는데 이렇게 전화하셔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형님이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진 모르겠지만 저 거짓말로 아픈 거 아니고 내일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전처럼 생활하고 싶거든요. 아니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성질이야? 동서 성질낼 기운은 있는가 보네. 거봐. 동서 그거 다 꾀병이라니까. 동서 진짜 아프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그렇게 화낼 수 있겠어? 화내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거 맞네. 동서 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꾀병을 부려? 남들 다 출산하는데 동서만 너무 유난인 거 알아? 주변에서도 말해주고 싶은데 동서가 너무 아픈 척 해버리니까 다들 말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주는 거야. 동서, 눈치 챙겨. 죽을 뻔했던 제 앞에서 꾀병이 아니냐면서 비꼬는 형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바로 형님을 찾아가 한바탕 했는데 형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울며불며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꾸를 하거나 대항하고 싶은 생각조차 못했죠. 제 몸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고 점차 저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을 때쯤 형님 역시 임신을 하셨고 출산을 하셨어요. 출산하고 나서 조카가 5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면서 펑펑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거기다가 도련님까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출산하고 몸도 좋지 않아서 애도 제대로 못 돌봤는데
어떻게 제 몸 걱정은 안 하세요? 동서 아플 때는 그렇게 매번 걱정만 하시더니 왜 저 출산한 거는 관심도 안 가지세요? 저는 장손 낳았잖아요. 제가 장손 낳았으면 제 걱정을 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팔목이며 어깨며 다 아프고 힘든데 동서만 걱정하시고 이거 차별이잖아요. 아이고, 큰애야. 그런 게 아니라 둘째도 그렇지만 우리는 뒤에서 걱정만 했지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 괜히 찾아가면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둘째 출산했을 때 너희들도 있는 자리에서 걱정을 좀 많이 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근데 큰애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 걱정 정말 많이 했단다. 서운한 거 있으면 풀거라. 아, 당신 왜 그래? 이러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아,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참석 안 해도 된다고. 바닥바닥 우기면서 가겠다고 하더니만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해주실 만큼 다 해주셨잖아요. 당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산후도우미 오시는 분, 그 돈 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3달이나 받아놓고서는 도대체 뭘 차별했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재수 씨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만 말해. 아니, 내가 돈 받은 걸로 그래? 동서 아플 때는 시부모님이며 당신이며 걱정하면서 챙기려고 하잖아. 아니야? 나도 출산하고 힘든데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뭔데? 동서는 이런 자리 참석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다며. 당신이 나한테 말한 거는 참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신경 써줬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다 나보고 서운하겠다고 해. 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재수씨 죽다 살아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재수씨랑 당신이랑 차별한 적 없어. 이렇게 만나는 자리도 당신 안 나와도 된다고 분명 얘기했고, 지금까지 당신 애 한 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고 모유 잘 나와도 그냥 단유해버린 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한 적 없어. 몸조리 하라고 했더니만 집에서 쉬지 않고 당신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한 달 후부터는 잘만 나갔잖아. 그래 놓고서는 애는 산후도우미한테 맡겨두고. 그런데 어떻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딴 말을 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서는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죠. 출산 후 형님은 한 번도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 산후도우미에게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출산하고 모유도 많이 나왔지만 하기 싫다며 단유를 해버렸고, 낮에는 산후도우미가 와서 아이를 봐주고 저녁에는 퇴근한 아주버님이 봐야 한다며 자신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저희는 형님이 시부모님께서 차별을 한다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황당했어요. 산후도우미를 부르는 비용 모두 시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주버님은 알고 있던 세월 동안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주버님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흐지부지하게 자리가 정리되고 난 후 시부모님은 다 같이 모이는 자리는 줄여야 할 것 같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시부모님과 각자 따로 뵙게 되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마주치게 되었죠. 시간이 더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특하고 똘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시작하니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다 다 같이 밥을 먹게 된 자리에서 딸의 경시대회 1등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형님은 기분 나빠하며 비웃으셨어요. 제가 딸이라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들 똘똘하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경시대회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신청해서 갔다 왔더라고요. 학원 한번 안 보내고서 이렇게 잘하는 애는 드물다면서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애가 제 뱃속에서 나왔는지. 동서, 집에서 막 애 구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따로 공부도 안 하는데 경시대회 1등이 웬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동서가 집에서 막 애 잡아서 공부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동서가 생각하기에는 안 잡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이 보면 잡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애들 다 똘똘하지 않나? 난 또 뭐 천재로 증명이라도 된 줄 알았네. 고작 경시대회 1등 가지고 너무 호들갑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죠. 경시대회 1등 한 게 뭐 엄청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딸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게 뿌듯하고 대견한 거죠.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대단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동서, 너무 딸이라고 감싸는 거 아니야? 어차피 딸은 커봐야 아는 거야. 동서도 봐봐. 어릴 적에 똑똑했다면서? 근데 지금 딸이나 키우고 집안에만 있는데 어릴 적에 똑똑해봤자 아니야? 우리 준성이처럼 아들로 태어나면 또 모를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나중에 창피할걸? 동서 너무 호들갑이야.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애를 얼마나 공부로 쪼아댔으면 그랬겠어? 동서 치맛바람 벌써 무섭네.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대꾸를 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듣기로는 조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통에 형님이 매일 조카를 잡느라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딸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형님은 부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커갈수록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한번 말썽 없이 컸지만 반대로 조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고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조카가 크게 사고를 쳐 심할 경우 전학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며 말을 했죠. 이거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아? 어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거. 동서가 동서 딸 자랑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 저렇게 안 컸지. 동서가 계속 딸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다 자랑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은근 비교하고 아들 기죽이고 그래서 저렇게 크는 거잖아. 동서 어쩔 거야? 동서가 책임져. 우리 아들 전학 가게 생겼는데 동서가 다 책임지라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형님,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실 게 아니라 조카랑 얘기를 해보셔야죠. 저희가 만나면 1년에 얼마나 본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세요? 저 비교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형님, 조카 계속 그렇게 잡으실 게 아니라 조카 얘기도 들어주시고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기보다는 같이 시간을 좀 보내세요. 제 책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형님 솔직히 조카 공부만 시키려고 하시지 조카랑 같이 놀러 가거나 시간 보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내가 내 아들 알아서 공부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감히 선을 넘어? 애초에 네가 네 자식 자랑 안 했으면 우리 애도 기죽을 일도 없고 내가 공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겠지.
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잘못해놓고 발 빼는 거야? 동서 참 너무한다. 이거 동서 책임도 있어. 동서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가 그렇게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우리 애 잘 컸을 거라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뭘 했다고? 형님 그 어린애 학원만 몇 개 보내시는데요. 시험 보고 한 개만 틀려도 형님 애를 쥐잡듯이 잡으시잖아요. 애가 오죽하면 저희 집으로 피신 왔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난리 난 일도 조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조카도 억울한 것 같던데 그거 한 번도 안 들으시고 형님 체면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참나, 날 가르치려 드는 거니?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걔가 동서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작은 아빠 집에 못 가니?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오죽하면 피신 같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일은 동서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아무튼 앞으로 우리 애 앞에서 자랑이나 하지 마. 그거 우리 애한테 상처고 기죽는다고. 형님은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카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과 조카가 언제부턴가 주말마다 남편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러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서도 매주 찾아오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아주버님께서 꺼내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너무 잡으려고 해요. 솔직히 난 공부하는 거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 엄마는 아닌가 봐요. 애가 하루 종일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자요. 내가 애 학원 좀 줄이라고 말했는데 애 교육에 신경도 안 쓰는 아비라면서 무책임하다고 말하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은 학원 좀 줄이긴 했는데 주말이면 책상 앞에서 아예 일어나게 하지 않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데리고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는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어 하는데. 형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조카도 평일에 저희 집에 몇 번 오거든요. 학원에서 버티다가 힘들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형님한테 저도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상관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저도 조카 볼 때마다 얼굴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잘 얘기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도 다 해봤죠. 근데 애 엄마는 자기 고집만 피우니까 주말만이라도 애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니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요. 어차피 애 엄마는 자기 노느라 바쁘겠지만 솔직히 애 엄마 하는 꼴을 보면 더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부모님 생각하면 참아야지 싶다가도 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네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형님도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셨잖아요. 아무리 마주치지 않는다지만 저희 딸이랑도 비교도 하시는 것 같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시는 동안은 편하게 계세요. 형님도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버님과 조카는 몇 달을 그렇게 주말마다 꼬박 남편의 사업장으로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많았던 조카도 많이 좋아졌죠.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조카가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평일에도 일을 줄이면서 조카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고,
조카 역시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화가 잔뜩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간 어떻게 숨길 수 있냐면서 여우짓을 했다며 저를 비난하셨죠. 전 형님의 비난에 참으려고 했지만 그동안 힘들어하셨던 아주버님과 조카가 생각나 제 생각을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주제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꼭 해야 되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어리네 그렇게 자정까지 학원 돌리고 쉬는 날 없이 공부만 시키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말에도 일어나서는 자기 전까지 책상에서 못 움직이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애는 지쳐요.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는데 주말까지 쉴 틈 없이 그렇게 공부만 하면 애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님,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 건강하게 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형님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동서, 좀 주제 넘는다는 생각은 안 해? 동서 근데 참 여우다. 난 이렇게 뒤에서 여우짓 하고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면서 꼬드기고 자기 편 만드니까 좋아? 동서 딸만 공부 잘하면 되니까 그딴 말 할 수 있는 거지. 동서 진짜 사람 잘 홀리네. 어떻게 우리 남편까지 홀려가지고 이딴 상황을 만들어? 참 대단하다. 예전부터 기분 나빴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형님, 제가 싸우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형님 공부도 중요한데 다른 건 더 중요해요. 형님, 애들 한순간에 크고 지금 크는 시간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아주버님도 계속 얘기하신다면서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그렇지만 조카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시키건 저렇게 시키건 네가 뭔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이야. 넌 네 식구나 챙겨. 어따 대고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는 괜찮겠지. 공부 잘하는 딸이 있으니까. 동서 딸이 공부 못했으면 그런 말 할 수나 있었겠어? 그거조차도 여우짓이라고는 생각 안 하나 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네 가정이나 지켜. 말로 할 때 주제 넘지 말라고. 형님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했지만 형님은 주제넘는 일이라면서 화를 내셨죠. 그 이후로 조카와 아주버님은 저희 집을 오지 않았지만 형님은 여전히 조카를 자정까지 학원에 보내는 듯 했고 계속해 늘어나는 학원비 때문에 아주버님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을 뛰셨어요. 시간이 더 지나 딸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나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딸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크는 동안 짜증 한번 부린 적 없이 착하게 자라준 딸이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던 딸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금만이라도 벌어보고 싶다면서 가해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푹 쉬기를 바랬지만 딸이 꼭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니 전 무리하지 말고 해보라고 했죠. 그러던 중 형님께서 딸에게 가해를 맡기셨다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전 그 소식을 듣고 형님 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쪽으로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형님이 돈봉투로
딸 뺨을 웃으며 때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울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뒤도 안 보고 뛰어들어 형님을 밀었어요. 야, 너 그 잘난 머리로 왜 우리 아들은 가해 못 시켜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 진짜 웃기네? 애가 지 엄마 닮아가지고 돈 또 올라가지고. 그래, 너 등록금 벌고 싶어? 그럼 돈값을 해야지. 너 우리 아들 1등 만들어줄 수 있니? 그거 아니면 나 너한테 돈 못 줘. 애 성적 오르는 거 보고 내가 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딸 왜 때려? 이러려고 내 딸 가해하라고 불렀니? 진짜 뭐 하는 거야? 가해시키려고 했으면 애초에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성적 오르고 돈 주는 게 어디 있는 도둑놈 심보야? 됐고, 가해 안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딸 때린 거, 그거 내가 다 복수할 거야. 책임? 진짜 웃기고 있네.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애 가해시키나 봐. 돈이 없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렇게 딸이 구걸해서 등록금 벌어야 되겠니?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애 못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실력도 없는 것 같구만. 이거 수능 본 거 좀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컨닝하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대학에 갔는지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네. 뭐? 지금 말 다 했어? 우린 무시해도 내 딸 이렇게 무시하지 마. 네가 무시할 애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널 대우해준 건 형님이라서 그런 거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같은 인성이 무슨 형님이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형님이면 형님답게 굴어야지. 유치하게 뒤에서 사람 괴롭히는 거 네 취미니? 내가 지금 상황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해? 너 앞으로 있을 일 꿈에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피눈물 흘릴 거라는 것만 알아둬. 아,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어디 할 거 다 해봐. 내가 눈물이나 한 방울 흘리나?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매번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앞에서는 순진한 척 형님 거리면서 사람들 홀리고 다니고. 내가 너 여우짓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지? 네 애새끼도 마찬가지네. 돈 또 골라서 사촌한테 돈 받고서 가해해주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웃겼는데. 애나 엄마나. 얘, 넌 왜 질질 짜니? 너 내가 뭘 했다고 질질 짜냐고. 되지도 않는 깡패 짓거리 그만해. 뭘 믿고 이따위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지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 나중에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미안하다고 질질 짜지나 마. 그렇게 참아왔던 분노가 터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비웃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딸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후 형님은 시부모님께 제가 반말하고 대들었다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신을 전부터 뒤에서는 무시하고 욕했다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확인을 하려고 가족들을 다 불렀고 형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어요. 딸과 조카 역시 당시의 일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전 얼마 전 조카 학원에서 들었던 얘기도 했어요. 그동안 형님은 온갖 학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 학원을 옮기며 다녔었는데 아이 성적을 핑계로 학원비를 할인받거나 무료로 수강을 받는 진상짓을 했던 것이죠. 안 그래도 학원가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옮길 학원도 없을 거라며 조카를 데리러 갔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주버님께 받는 생활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아주버님에게는 학원비를 부풀어 말한 후 생활비를 받은 후에 절반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중간중간 목돈이 필요하다며 아주버님께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형님께 부탁을 해서 목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전 형님과 통화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은 목돈을 받고 명품을 사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며 사치를 부렸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형님은 저를 찾아와 울며불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너무했지? 솔직히 내가 동서보다 어리기도 하고. 아니, 언니, 내가 미안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솔직히 애들도 서로 차이가 나니까 너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 이해하시죠? 이번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하는데 언니가 좀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가 나서서 남편한테 말하면 이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버릇없게 안 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 그동안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럴까 생각은 안 드니? 그렇게 일진짓거리 할 때는 재미있었지?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네 눈에 피눈물 날 거라고. 그간 재미있게 잘 지냈으니 벌 받을 차례 아닌가? 네가 한 짓 생각하면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하지 못할 텐데. 알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그건 진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언니도 저한테 미안한 거 있잖아요. 시부모님도 비교하고 남편도 언니 칭찬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된 건 언니 탓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 정신 차려서 살게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 사용 내역도 다 달라고 하고 난린데 다른 건 몰라도 언니가 돈 빌렸다고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넌 지금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20여 년을 비웃고 무시했던 게 네가 이렇게 빈다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피눈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권 양육권도 아주버님이 가지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 없이 오히려 위자료를 토해내고 형님은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신고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면서 바득바득 우겼지만 집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을 아주버님을 통해 확보하고 신고하니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혼하고 얼굴도 못 들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아주버님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형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아주버님이고 시부모님도 모두 주변에 말을 안 하시고 다니시니 형님은 주변에 저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며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고선 전 형님이 일을 하는 곳에 찾아간 것이죠. 형님은 제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곳에서도 쫓겨날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형님이 일하는 곳을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 형님은 본 지역을 떠나 지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와 저를 원망하는 말도 하기도 했지만 애초에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본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조카는 이후에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방황 없이 착실하게 공부했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어릴 적 방황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저에게 항상 감사하다며 찾아오는 조카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무언가 잘나야 하는 사람이 아닌 늘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워왔었기 때문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식당을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다져 놓은 길을 제가 뒤따라 간 거라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제공받아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잘 배워왔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시험 때 오른 것처럼 부담도 있었지만 많은 손님분들께서 만족하셨는지 재방문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그렇게 지역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 후반이 되어버렸고 부모님께선 제 얼굴만 보면 결혼할 남자가 그렇게 없냐며 속 다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지만 인연이 없는 걸 억지로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누군가를 저희 식당으로 데리고 오셨고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 룸으로 안내 좀 해달라고 하더니 엄마와 같이 오신 중년의 여성분이 묵직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꺼내 놓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라 어리둥절하면서 일단 서류를 꺼내 봤는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남자분들의 사진이 들어간 이력서 같은 거였습니다. 엄마한테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에 대해 여쭤보니 제 앞에 있던 중년 여성분은 결혼정보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식당 안에만 박혀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디서 인연을 만들겠냐며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인연을 많이 만들고 있다면서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중년 여성은 저에게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그건 자기 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한 결혼 성사율 그래프였어요. 어차피 서류상에 적혀 있는 그런 것들 별로 믿고 싶지 않았고 억지로 누군가와 만남을 주선한다는 자체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엄마는 내일 모레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이 쉬운 줄 아냐며 속 다 하셨지만 제가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었던 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저는 식당에서만 거의 생활했었어요.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식당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와서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동네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건 동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 얼굴에 침 뱉기라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신 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연애를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남자를 만난다 해도 현재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 저를 전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걸 부모님도 포기하고 저 또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을 때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가 한창 정신없을 점심시간대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서빙을 하던 직원이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면서 들고 가던 비빔냉면을 손님의 옷에 쏟아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흰색 와이셔츠에 엎어진 비빔냉면으로 인해 셔츠는 붉게 물이 들었고 옆에 있던 일행분들은 실수한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아,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지 알아? 당신은 오늘 이 식당에서 해고당할 줄 알아. 당신이 사장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직원이 넘어져서 냉면을 우리 변호사님 옷에다 전부 쏟아 버렸잖아.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운영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오늘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해결해야 돼서 법정에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패소하면 책임질 거야? 이 정장이 얼마짜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한 지 며칠 안 돼서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종 씨,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정장 매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닦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차에 올라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급하게 가져온 티슈를 건네주자 음식물을 대충 닦아내고 식당을 나가려 하길래 변호사분께 제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선 지불해 드리겠다고 설명드린 뒤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어요. 일정이 상당히 급했는지 서둘러 차에 올라타 금세 사라졌고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직원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습니다.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실수는 수없이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인생을 살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들까지 전부 다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걸 저는 부모님 밑에서 배워오면서 몸으로 익혀왔던 상태라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실수를 크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 식당을 운영한다면 직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신을 잘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열심히 움직였고 그렇게 그날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청소를 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점심시간 때 피해를 드린 손님이었습니다. 식당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손님은 벌써 마감이 됐냐고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서 찾아왔다며 저녁 식사가 되냐는 말에 저는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그렇게 저녁상을 차려준 뒤
좀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하자 식사를 하시던 그 남자는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괜찮다면서 식사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장 한 벌이 본인에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옷값이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 마음 넓게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상을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 남자는 저희 식당에 자주 찾아오면서 그렇게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쩌다 보니 그 남자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식당 일을 하는 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시점에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서로 알아간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도 서로가 통하는 게 있잖아. 결혼은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서로 만나오면서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더 오랜 시간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단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나 나나 곧 있으면 40인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어, 글쎄,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급한 건 알겠는데, 이제 만난 지 3개월 막 지났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못해도 1년의 시간 동안은 서로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할 상대가 나타나면 사계절은 겪어보고 생각해 보라잖아. 우리 사이가 충분히 좋다는 건 알지만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야.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뒤에서 부모님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없다고 뭐든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꼭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번씩은 터지더라고.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려는 거야.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는 거 아니지? 그 사람과 저는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 만큼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때 나눴던 대화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실망한 듯한 얼굴이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고 저희는 다시 금세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누군가를 식당으로 모시고 왔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단번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저녁 한 끼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면서 그나마 제가 장사하는 식당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모시고 온 거라고 이해해달라며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미 누군지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식당 안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와 대화 좀 하고 싶다면서 자리에 앉아보라는 말에 직원에게 음식 주문을 부탁한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누군지 알겠죠? 일단 분위기가 서로 어색한 것보단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말은 편히 하도록 할게요. 식당에 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네.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선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별의별 고깃집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보통 테이블이나 의자에 기름 먼지가 튀어서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는 어떻게 테이블 위에 끈적거림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네. 손님들 접대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 방음도 잘 되고 이 정도 퀄리티를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이에 비해 꽤 많은 걸 배웠나 봐. 내가 대충 듣기론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웠었다면서 부모님께서도 고깃집을 운영한다지? 이런 고깃집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나? 민감한 부분이면 말 안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걸로 봐선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릴 것 같은데 내 아들 직업은 알고 있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에 맞는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었거든.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래도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온 것뿐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엄마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라서 불편한 건 아니지? 둘이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 기간이 오래돼도 좋지 않다는 거 알지?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결혼은 망설일 생각은 없어요. 일단 식사 나왔으니 편하게 식사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홀 쪽을 살펴야 돼서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식사 먼저 편하게 하세요. 잠깐만. 내가 조만간 지인분들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 좀 해줄 수 있나? 한 20명쯤 되니까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식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단체 손님을 데려오기 위해 준비해 달라며 좋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난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였고, 침착하고 많이 배우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에도 만족을 하셨는지 저를 또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음식 맛이 아주 좋았다면서 이틀 뒤 지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약속까지 벌써 다 잡아놨기 때문에 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뒤 반주를 좀 하셔서 그런지 남자친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들떠 보이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늦어봤자 손해라면서 서둘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집으로 돌아갔고 약간의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저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저희 식당으로 손님들을 데려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저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문자로 위치를 보내주시길래 확인해 보니 멀지 않은 곳이었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 확인을 해보기 위해 차를 타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부른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그곳은 고급 등심집이었어요. 제 식당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곳이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늦게 나온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반가운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옆에 한 여자가 찰싹 붙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는데 시선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식당으로 가려 했는데 내 지인들이 여기가 새로 생긴 식당이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일정을 갑자기 바꾸게 됐다. 너를 여기로 부른 이유는 내가 글쎄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네가 대신 음식값 좀 내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급해서 그러니 부탁 좀 해도 되지? 얼마 안 나왔어. 내 지인들이 전부 입이 짧아서 2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등심집에서 이 정도면 정말 적게 나온 거잖아. 변호사인 내 아들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설마. 이 정도 음식값 가지고 쪼잔하게 행동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 새언니가 될 사람인데 첫인상부터 좋게 각인이 돼야 결혼 생활이 편해지죠. 언니 인상부터가 통 커 보이는데 260만 원 정도면 껌값 아닌가? 우리 오빠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인 거 알죠? 언니가 그 작은 식당에서 장사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오빠가 버는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냥 금덩이가 알아서 굴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오빠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언니랑 결혼하면 내 용돈 줄어들 텐데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못 내주면 파혼인 거 알고 있지? 결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너 아니어도 내 아들과 결혼할 여자 많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 260만 원을 결제하라는 거예요? 저 그 사람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직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는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면 무상으로 제공받는데 그것도 배 아파서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하려고 이쪽으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셨어도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방금 식사하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할 말 끝났고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어 보여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당신같이 자기 아들 내세워서 뭐라도 하나 뜯어 먹으려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초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더니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계획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 남편 얻고 싶은 생각 없냐면서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거라고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되려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었지만 뒤에 있는 배경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을 했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잘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꼴에 비싼 척 한다면서 시비를 붙였고 갑자기 저희 부모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부모 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뒤돌아 남자친구 여동생의 뺨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외쳐 불렀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에 새로 들어와 일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급하게 뛰어오면서 드릴 서류가 있다며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 두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서류는 결혼정보업체 서류였고 저와 그동안 만나왔던 그 사람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해오던 직원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해서 큰돈을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일단 신청을 했던 것 뿐이었어요.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그러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만나고 계신 그 남자분한테 사장님이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는지부터 모든 것들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두 분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그 남자분께 정보를 제공해 줬었어요.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이 결혼만 성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두둑히 챙겨준다는 말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잠깐
결혼정보업체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 옆에 사장님과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분이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여자로 바꿔달라며 불만을 털어놨었어요. 좀 더 재산이 많고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나길 원한다고 했지만 업체 대표님은 두 분의 결혼을 꼭 성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사장님 어머니께서 직접 남자분을 지목했었고 둘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챙겨주겠다는 말 때문에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분께서 사장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아마 지금 전화하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은 사장님한테 음식값 받아 먹은 뒤 남자친구분이 헤어짐 통보를 할 때 잠적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어제 제 앞에서 남자친구분이 저분들과 통하는 거 전부 다 들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양심에 걸려서 더는 못하겠어요. 이용만 당하는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거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신청하시고 결혼하는 데까지 전부 계획을 준비하신 거라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사장님 성격부터 해서 사소한 것들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추가로 건네받은 서류에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몰랐던 버릇들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는 결혼정보업체의 사람으로 저와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하려고 접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냉면 그릇을 쏟을 때부터가 계획의 시작이었고, 저를 향하고 있던 그런 마음은 진심이 아닌 전부 거짓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어요. 그동안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심으로 인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음식값으로 제공을 받으려 했던 그런 악한 심보를 듣게 된 순간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일가족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진행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있었던 직원의 얼굴을 보던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놓고 배신했다면서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었네요.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로 찾아오셨고 저와 잠깐 만남을 가졌던 남자친구도 경찰서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빠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었죠. 엄마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 했던 잘못된 계획이 부른 처참한 결과였고 이 문제가 있고 난 이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저를 위한 길이었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였어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식당은 직원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엔 차라리 폐업 처리하고 쉬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리 제가 홍기가 한참 지났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만들어가려 했던 엄마와 결혼정보업체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이용만 하려 했던 거짓 남자친구 식구들 또한 법적으로 전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선처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엄마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딸을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것 같나요? 만약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진심이 아닌 거짓된 사랑에 속아 결혼을 한 건데도 이게 저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해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엄마는 이 문제로 오히려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저인데 말이죠. 잘 지내고 있던 가족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법적 소송 절대 물을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진행할 거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 전부 그 사람들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에요.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가식과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려고 글을 쓰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호텔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눈앞에 전 남편과 시모가 호텔을 나오면서 저와 마주쳤고 10년이 지났어도 서로의 얼굴을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모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온갖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0대 초반이었던 제 나이에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어졌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남편과 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줬던 그런 모습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이 사람 아니면 더 좋은 남자는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었고 옳은 결정을 한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남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대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말 못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사정이 있을 것 같아 대화를 시도했고 풀어나가려 했는데 남편은 전혀 저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지만 여자인 저로선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 기복이 심했었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말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변하기 시작한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 후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차가 아파트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주차를 지하에 해두는데 그날은 지상에 주차를 해뒀길래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와 몸이 먼저 반응해 고개를 돌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 차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둘 사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차 시동을 건 뒤에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여자를 뒷좌석도 아닌 조수석으로 자연스럽게 태우는 남편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남편과 처음 본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이 보였었죠. 서로 결혼한 사이일수록 남녀 관계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하는 행동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본다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점점 더 불안해지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문자 한 통 없던 남편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술도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인 건 남편의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된 상황이라 많이 놀랐었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새벽 2시야.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았더라.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들어온 거야? 아, 뭐라긴. 이랬지. 오늘 갑자기 야근이 잡혀서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어. 야근 끝나고 회사 사람들과 밥 한 끼 하고 집에 들어온 거야. 아, 그래?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몸에서 지금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 맨날 회사 집만 반복해서 다녔잖아. 오늘은 회사 일도 늦게 끝났고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고 저녁 한 끼 먹으라면서 부장님이 법인카드 주셔서 직원들과 저녁까지 먹고 온 거야. 힘들게 일했는데 그냥 집에 오면 나만 손해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좀 전에 집 앞 주차장에서 여자와 웃고 떠들며 차에 올라탔던 걸 두 눈으로 전부 목격했는데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니 그냥 퍼질러 자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차키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를 찾아 문을 활짝 열었는데 코가 찌를 정도로 차 안에는 좀 전에 남편의 몸에서 풍기던 향수 냄새가 차 안에서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고 차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그림까지 그려지더군요. 남편의 차가 대형 SUV 차량인데 뒷좌석을 눕히면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좀 전에 봤던 그 여자와 차 안에서 뒹굴었을 걸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고 향수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블랙박스에 계속 눈길이 가서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결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영상을 확인해 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바닷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눴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과장님이 빨리 정리해야 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과장님 와이프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이, 임신은 무슨. 내가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결혼 초라서 바로 아이 가질 생각도 없었어. 나도 서대리 만나기 전까지는 집사람이 정말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거든. 조용하고 스트레스 주지도 않아서 같이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말이 다르더라고. 여자는 무조건 여우 같은 행동을 해야 잘만 난다는 걸 알겠더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까지 조용하니까 결혼 생활이 하나도 재미없더라고. 남편이 퇴근을 했으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애교로 감정을 녹여줄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동성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서대리는 집사람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 너무 좋은 감정으로 다가왔었고 이런 여자와 살아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줬잖아. 그러다 보니 집사람 얼굴만 봐도 답답하고 이미 질려버려서 같이 하고 싶지도 않더라. 여자는 끼가 있어야 돼. 바다까지 가려면 몇 시간 더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여기서 좀 쉬다 갈까? 서대리 피곤할까봐 내가 미리 뒷좌석 눕혀놨고 자리까지 전부 세팅해놨거든. 여긴 차량도 안 다니고 한적해서 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흔들리는 블랙박스와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남녀의 목소리는 결국 피눈물을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일이라 블랙박스에 있던 영상들을 전부 옮겨놨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남편이 출근을 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억나지 않냐고 물어보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던 뻔뻔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놓아버릴 뻔했던 이성을 억누르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출근 시간 늦겠다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전날에 봤던 그 여자를 차에 태워준 뒤 같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죠. 이런 상황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저는 그날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찾아가게 되었고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맞아주신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남편의 차에 녹화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킨 뒤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생생한 대화를 듣더니 경악을 했고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더니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남자가 외간 여자와 놀아나는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겠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이렇게 된 게 오로지 내 아들 탓만 있을까? 영상에서 옆에 타고 있던 여자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너에 대한 불만이 가득 들어있잖아. 여자와 사는 게 아니라 남자랑 사는 거 같다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보통 여자는 애교도 많고 어느 정도 여우 같은 짓을 해야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너는 너무 무뚝뚝하고 조용해서 살맛이 안 난다는 거야. 내가 봐도 너는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하다. 나 같아도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겠어.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웠겠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된 거 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이혼해야지. 네가 아침부터 이것 때문에 찾아와서 내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는 걸 원했던 것 같은데 나는 반대로 너한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나 여자굿을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떠돌아? 네 시아버지는 여태껏 속썩이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어. 그만큼 내가 내조를 잘해왔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건데 내 입에서 아들 자식 잘못 키웠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니? 어차피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영상 보여준 거면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네,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 어머님밖에 모르셔서. 맞아요. 저 그이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제가 왜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제가 받은 상처 조금은 헤아려 주실 것 같아서 찾아온 거였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이가 이런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이한테 100% 만족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서로 부족한 게 있어도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 몰래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간 여자를 만난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만 이혼하라는 거잖아. 내가 내 아들을 찢어 밟아야 속이 후련한 거냐?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나가라.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아직 여자 얼굴은 안 나왔지만 성격을 보아하니 내 아들과 아주 찰떡이네. 너랑 이혼하면 당장 그 여자랑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이래서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는 거야. 너희 둘이 어차피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으니까 이혼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라.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그이가 이렇게 형편없이 자란 거겠죠. 그 사람 회사에 찾아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집안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서로 크게 피해본 것도 없는데 이쯤에서 서로 좋게 갈라서면 되는 거지. 왜 피를 보려는 거야? 위자료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회사 생활까지 망치게 하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너 정말 돌았구나. 지금 제가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회사로 찾아가 그 사람 무너뜨리게 만들 거고 그 사람과 놀아난 그 상간녀도 찢어버릴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순 없겠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거니까 당장 그 핸드폰 내놔라. 안에 있는 영상 전부 싹 다 지워버리고 증거물 하나 남기지 않았다면
그때 내보내주도록 하마. 여보, 가서 현관문 걸어 잠가요. 당신은 우리 아들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아, 왜 머뭇거리고 있어? 빨리 현관문 잠그래도. 너는 어딜 일어나니? 내가 방금 하는 말 못 들었어? 증거물 전부 토해내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몬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들고 있던 핸드폰과 가방을 뺏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부가 머뭇거리고 있자 시몬은 크게 화를 냈고 시부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몬은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몬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몬은 저에게 뺏은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다른 여자를 만나려면 걸리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하고 다시 시작하던지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가 방금 어떤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알아? 이 영상을 들고 너희 회사로 찾아가려 했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런 문제로 불명예 퇴사하면 앞으로 다른 회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이 생기겠어. 제발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해라.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겠다. 너랑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차 안에 있다고?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연락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상황 정리 빨리 하고 너희 둘이 엮어주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어쩐지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의심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숨긴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뒤를 캐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해야죠. 그럼 지금 집사람 저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좋게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내 인생을 끝내려 해? 당신은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마. 아, 여보세요? 서대리. 우리 부모님이 지금 들어오라셔. 현관문 열려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면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서대리 아주 좋게 보고 있어. 빨리 올라와. 방 안에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시몬은 상간녀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 분노는 점점 한계치에 다다랐고 잠시 뒤 상간녀가 시부모한테 인사하는 목소리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와 함께 시부모 눈치를 보면서 들어온 상간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시모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살림차리라며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왜 상간녀한테 마음을 뺏겼는지 알 것 같다면서 여자로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결국 방 안에 있던 물건들로 방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정신 나간 여전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시모가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어요.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이라 시모의 양뺨에 손을 세차게 내리쳤고 시모는 또다시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릴 때마다 저도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 뺨에 손을 올리자 꼴에 자기 엄마라고 손을 올렸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달려와 강하게 밀쳤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바닥으로 패대기 쳐진 저는 너무 초라했어요. 상간녀는 이런 상황이 재미있었는지 미소 띈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차라리 모두 죽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고 온갖 시댁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사정없이 전부 집어 던지면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했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면서 마무리되었고 거품 물며 상간녀의 머리를 한 움큼 뽑아내어 버린 저는 평생을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없을 거라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끝내 남편의 회사에 전부 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회사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문제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두 연놈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끝내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던 터라 그 인간들을 잊고 저만의 발전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 인간들을 징후하는 시간조차 아까웠고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10년 만에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호텔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호텔에서 나오는 두 모자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에서 너를 마주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건 똑같네.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자판기 커피 마시냐? 10년 전에도 자판기 커피만 달고 살더니 그 버릇 아직까지 못 고쳤구나. 아, 맞다.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보다 한참 못 살았었지.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었는데 10년 지났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었겠어?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이런 큰 호텔에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 여기 영업직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거든. 오늘 최종 면접 합격받고 들어가는 길이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커피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하긴 500원짜리 자판기 퍼마시는 싸구려 인생이 뭘 알겠소? 이거 루아 커피라고? 한 잔에 5만 원에 파는 커피인데 여기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무상으로 마실 수 있거든. 오늘 우리 엄마 호텔 구경 시켜주고 싶어서 최종 면접 합격한 기념으로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너는 옷 입은 꼬락서니를 보니 아직까지 인생길 피려면 한참 멀었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얘 성격으로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때 생각 안 나? 집안 물건 죄다 부숴놓고 한바탕 난리 쳤었잖아.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너는 내 아들 놓친 거 평생 후회할 거다. 여보, 내가 좀 늦었지? 오늘 최종 면접 합격을 결정한 날이라 대면 면접 보느라 좀 걸렸어. 아유, 또 자판기 커피야? 당신이 하도 들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놓긴 했는데 건강 생각해서 자주 마시는 거 안 좋아. 호텔 안에 카페 있는데 거기 편하게 이용하면 되잖아. 많이 배고프지? 서둘러 들어가자. 잠깐만. 오늘 최종 면접 합격 면단에 혹시 도영훈이라고 있었어? 당신이 직접 대면 면접했으면 기억할 수도 있겠네. 내가 아는 사람이
합격한 것 같아서.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도영훈 씨라면, 9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상황이 엄청 절실해 보이더라고. 면접장에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바람피워서 9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어필해서 인상 깊었지. 그래서 일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해 보이더라고. 원래 자식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잖아.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펙보단 열정이잖아. 그래서 그 용기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오늘 대표님한테 보고 들어갈 거고. 그런데 그건 왜? 당신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내 뒤에 있는 저 도용훈 씨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내 전남편이었거든.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그런데 또다시 얼굴을 마주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나는 이미 저 사람을 겪어봤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버님도 호텔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거 싫어하실 거 아냐. 그리고 나와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전 남편인데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 잠깐만. 당신이 지금 부사장님 배우자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당신 같은 집안 사람이 저런 분과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너희 집안이 얼마나 쓰레기 집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당연하지. 더군다나 부사장님 사모님이면 걸치고 있는 옷도 명품으로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자판기 커피 마신 거 쪽팔려서 둘이 짜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지? 10년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건 불가능한 거야.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제 아내 맞고요.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 남들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커피 마시는 게 어때서요? 이 사람 취향이라 가끔 한두 잔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자판기 커피 마시고 입는 옷이 싸구려면 그 사람 인생도 싸구렵니까? 부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부사장님 같은 높으신 분과 결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저희 어머니가 말실수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항상 입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네요. 내가 미안했어. 10년 만에 얼굴 본 거라 반가워서 그랬던 거야. 반가워서 그랬다고? 나를 무시하고 빈정대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으면서 그게 반가운 표현이야?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정말 한심하다.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 아직까지 면접이나 보고 다니지. 나는 너랑 이혼하고 이런 멋진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랑 이혼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만약 내가 참고 살았으면 내 인생도 끝장났겠지. 여보, 이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 식사나 하러 가요.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나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후회하고 있다고. 나 정말 이 회사 다니고 싶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앞으로 이 회사를 위해 내 몸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많이 늦었지만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아들한테 약속했다고. 면접 합격하고 들어갈 때 가지고 싶은 장난감 사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내가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소? 부탁이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유, 됐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회사에 다닐 필요 없다. 더 좋은 곳에서 면접 보면 되는 거지. 제가 여기 부사장과 결혼할 사이인데 네가 승진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아, 엄마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저 혼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맨날 신세 한탄하시면서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예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요즘 들어 자꾸 오락가락해서 치매도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라니까. 거기는 절대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왜 끼어들어요? 엄마만 빠져도 짐스럽지 않고 내 인생 필 수 있다고요. 아이씨, 이런 인생 사는 거 지긋지긋한데 왜 끝까지 내 앞길을 막으려는 거야? 전시모는 전 남편의 막말에 순간적으로 뺨을 올렸고 전 남편도 현실에 놓인 자기 자신을 한탄하더니 전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두 모자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끌려가 밖으로 내쫓겨나게 되었어요. 정말 한심했고 저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었다는 게 너무 창피했었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잖아요. 사실 지금의 남편도 초혼은 아니었어요.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들 낳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낸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10년이 지나도 역시나 바뀐 건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 일하는 호텔 앞에서 시위하듯 일 좀 시켜달라며 애원하고 있지만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마음 전혀 없고 경찰이 몇 번이나 중간에서 막았지만 끝까지 매달리고 있네요. 평생 두 모자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